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오적에 대해서. 이른바 뭐 누구야? 이문정 검사가 뭐 검찰 오적 운운하면서 예. 지금 봉욱 민정수석부터 해서 5명을 거론했는데 일단 검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명된 봉욱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에 뭐랄까요,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모든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문정 검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마약 수사 외에 그 수사방해 한 거 있잖아요. 대량의 그 마약을 밀수입해 왔는데 세관 직원들이 거의 안내하다시피 해서 그 공항에서 빼주고 그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그 수사팀 해체되고 그 사건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검찰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특활비. 이거가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불법 계엄, 12.3 불법 계엄 직후 나흘 동안에만 3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특활비 3억 원도 적지 않은데 이걸 나흘 동안에 팍팍팍팍팍 써버렸던 건데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되게 이제 연말에는 특활비 남은 거 다 이렇게 소진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도 계엄 직후에 나흘 만에 3억을 집행했다. 이건 좀 뭔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은 특활비 그 사용의 신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특활비는 정말 그 뭐랄까요, 일종의 주인 없는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면 검찰총장이 특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받은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쓰기도 했어요. 나눠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타이트해졌죠. 그래도 특수활동비도 뭐 하다못해 사용철에도 좀 제출을 해라.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뭐 그러면서 웬만하면 현찰이 아닌 계좌 지급 방식으로 그 사용하도록 계속 좀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온 건 사실인데 지금도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보다 어떤 그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렇게 특활비를 많이 썼을까? 그 나흘에 3억이면 많이 쓴 거거든요. 겁나게 쓴 거죠. 예. 그 사용 지급처는 적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특수활동비 아무리 구체적인 그 영수증까지는 첨부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갔는지까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밝혀야죠. 분명히. 무조건 밝혀야 되는데 정말 밝히기 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썼을까? 근데 어떻게 쓰면 4월에 막 이렇게 팍팍팍 막 이렇게 줬을까?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썼다는 거예요. 예. 한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뭔가 다른데 전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갑자기 예산이 뭔가 그 한 해 예산이 있을 텐데 갑자기 소총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후속적으로 뭔가 하려는데 사용한 게 아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7억 4,541만 원의 12월 총 집행 금액 중에 45%를 나흘간 집중해가지고 3억 4,200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뉴스타파가 이제 조사한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최소 100에서 최대 5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 봉투 89개 정도를 나흘 동안 뿌렸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러면 12월 3일이 계엄 당일이었고요. 이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나머지 사흘간 또 그 금액을 뿌렸다라는 거니까, 그 계엄 이전에는 돈 봉투를 뿌려서 계엄에 대한 대비를 검찰 단계에서 뭐 준비를 했다라든지, 혹은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2차 계엄을 위한 어떤 시도로서 이 특활비를 집행했다라는 뭐 상상도 가능한데, 실제 이 금액의 어떤 사용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추론만 할 뿐인데,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는 이미 보도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실무정 차원에서도 어쨌든 2차 계엄을 대비했다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검찰은 이번에 드러나는 것 보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뭐 제가 볼 때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흑역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12월 4일, 5일, 6일 이런 식이면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비용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하지 않죠.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경태 의원 얘기에 의하면 특정 지검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돈이 갔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 돈이 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매우 특수한 활동을 위한 어떤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상황에서 특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는 내란 문제, 특히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위를 이번 과정에서 다 드러내서 발본색원하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슬슬 다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네요. 윤중관님 오늘 촛불 집회 검찰 오적 규탄하는 집회 열린다고 글을 올려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오적에 대해서 이른바 뭐 누구야? 이문정 검사가 뭐 검찰 오적 운운하면서 예. 지금 봉욱 민정수석부터 해서 5명을 거론했는데, 일단 검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명된 봉욱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에 뭐랄까요,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모든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문정 검사보다는 100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른바 이문정 검사가 언급한 오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뭐 이제 김영남 의원님이 잘 아는 검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금 수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뭐지? 그래도 이문정 검사 그동안 옳은 소리 계속 해왔는데 저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다니.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인신공격한다고 비판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하자. 다만 이 검찰 개혁 법안이나 또 아까 그 특검 뭐 관련한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자. 왜냐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존중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란 일어나고 갈등하는 것은 누구조차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막 나가도 부족한데 자꾸 오른쪽 바퀴 펑크 나고 왼쪽에 기름 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니,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이문정 검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마약 수사 외에 그 수사방해 한 거 있잖아요. 대량의 그 마약을 밀수입해 왔는데 세관 직원들이 거의 안내하다시피 해서 그 공항에서 빼주고 그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그 수사팀 해체되고 그 사건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걸 넘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환기는 돼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번은 들여다봐야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면 오광수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오광수 전 수석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죄라고 생각해요. 오광수의 이런 짓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은 다 누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되죠? 누구 말이 옳은지 전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약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조치 자체가 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발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한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내부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된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문정 검사의 말과 결합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소위 약간의 좀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문정이 옳은 걸까? 아니면 이문정 검사 논리대로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재명 편이야? 나는 이문정 편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건데 딱딱트려야 될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란 세력의 뿌리인 국힘당입니다. 저는 살다 이런 당 처음 보는데 살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 어제 국힘당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내란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김민석 총리가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박영식 앵커님 저걸?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반헌법을 넘어서 이제 반지성주의자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반지성주의로 독주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뽑힘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윤석열의 어게인을 외치고 반헌법주의적 발상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인물들이 지도부에 대거 포함된 것을 알아차린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주자들은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민주당이 내란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란을 경고를 사전에 했다라고 해서 내란 방조를 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순식간에 집결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라고 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이런
아주 신선한 논리를 들고 왔다는 대목에서는 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근데 어찌 보면 저 말의 함의는 내가 당원들에게 반지성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서 지방선거에 한 자리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욕망과 기회주의적 그 관점을 드러냈다라는 차원에서 나경원의 행동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말을 해도 논리가 맞아야지. 아니 김종 원장님, 너네들이 내란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거 할 때 맨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란 방조 범위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나를 살려주세요. 나 빠루예요. 그 다음에 나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랑 전화했어요. 지지층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누구죠? 그 법사위에 박준태. 내란 타령?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내란 타령입니까? 헌정이 무너지고 그 내란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따위 얘기를 하는 건, 아,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이대로 간다면 정당 해산 요건에 딱 적합한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 같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여. 저기 해산시켜야 될 정당이지 저런 정당을 남겨두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겠어? 전 그래서 그래 계속 니네들 해봐라. 니네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그 늪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를 무슨 쓰레기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는데 말 잘했어요.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쓰레기 내란 정당입니다.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이 어제 저에게 명색이 판사 출신인데 아무리 저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김희석 총리 당시 이제 김희석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했잖아요. 김용현한테도 하고 뭐 총리한테도 하고 계엄 얘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 망상에 빠진 거의 집단들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의 망상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오래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 너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네. 그리고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왔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논리라면 여기도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경보기 설치업자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딱이네요. 그렇죠. 예. 네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 그래서 네가 불냈네. 연기 나는 거 네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 그 약간 논리가 너무 허접하네요. 너무 이상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제가 볼 때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저렇게 했어도 저기 윤상현 의원 발언 생각 안 하세요? 1년만 지나봐. 바로 그거죠. 네, 1년만 지나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딱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세상에 내란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너네들이 내란 방조범이라는 아니 어떻게 그런 논리를 5선씩이나 되잖아요.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조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근데 본인은 정작 박은정 의원은 앉아 있었어요 계속. 곽기택 의원도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그 조선인데. 법사위에 초선들이 많아요. 아니, 초선들이 절반이 넘는데. 아니, 절반이 조선이에요. 자기들 죽인 거예요. 거기 있는 다 저기 초선이지. 박준태, 여기 옆에 박준태 다 초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다 네. 조선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린 초선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말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왜 어디 와서 상임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 6월에 이미 나경원 의원이 총선 끝나고 나서 초선 의원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로 우리 초선 여러분들이 항상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마음으로 갔다가 의정활동에 임하셔야지 또 국민의힘이 건강해지고 어쩐다 얘기를 했던 본인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국힘당이 이제 뭐 장외투쟁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란당으로 해산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 장동혁 대표도 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 좀 걱정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정당의 대표인데 눈빛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식사 다 하셨죠? 네. 네. 장동혁 얘기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현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건강 생각해서 점잖은 쪽으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규탄 집회에서는 눈이 더 돌아갔더라고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입니다. 뭐 이랬죠.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 진짜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고. 아니, 뭐가 우스꽝스러워? 눈 감고 들으면 똑같고, 근데 워낙 우리 박영식 앵커는 눈이 착하고 예쁘게 그럼요. 생겨서, 근데 그 눈이 약간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그 흉내도 못 내요. 그건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있는 워딩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할 때 예. 조금 더 담게 하려면 예. 포즈가 좀 더 길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하고 또 마이크도 한참 있다가 또 하고 막 그렇게 좀 생각을 막 하면서 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일부러 목소리를 저렇게 내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분들이나 이제 과거 나치 연구하신 분들이 히틀러 연설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아요. 완전히 선동의 그냥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린다 그러고 보수 유튜버 전환기 씨 땡큐 이러니까 공천권 내놔라 30석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지도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다들 보수 쪽 패널들이 뭐 손살에 치고는 있지만 과연 장동혁 대표 뜻대로 될까요? 이 상황이라는 게 당내에서 입지도 매우 좁은 사람이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체할 것 같은 발언들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거 그냥 지금 어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어차피 이제 글로 가버렸잖아요. 전한길, 장동혁 뭐 이렇게 갔는데 나머지는 뭐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찌됐든 좀 정상으로 뭔가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특검이 그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막았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극적으로 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고 끝났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농성을 풀고 자료 제출하게 된 계기가 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습니다만 특검법 22조에 보면 왜 특검 수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형법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행위거든요. 근데 형법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같이 법정형에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은 이게 확정이 돼도 국회의원직이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으면 아무리 잘 받아봤자 집행유예형인데 집행유예 이상은 확정되면 그냥 의원직이 날아가요. 공무 단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후에 알고 빨리 급하게 농성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거의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본인들 그 안위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예. 고유빈님, 불날 걸 예상하고 소방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방화 방조범. 그러니까 그런 경찰은 논리죠. 범죄 방조범이냐. 그렇죠. 저런 정신 나간 소리라는 사람이 5선이라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국힘당이 옳시다. 하여튼 이제 방법이 이제 없어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쳐낼 것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특검법 개정하는데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걸 확 도려내는 거. 그건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지요. 근데 우리 미식가 김유정 의원님 다 드셨네? 다 드셨습니다. 오리하고 채소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먹어도 너무 조화가. 그렇죠. 예. 저도 막 말씀하신 동안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네.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더 맛있는 게 이게 방식이 찌는 게 아니라 오리를 통으로 훈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즙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통으로 훈연을 하면 육즙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더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디저트로 자두도 네. 드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정어리몰 추위자두 월요일 주문 수요일에 받아서 과육이 싱싱탱탱하고 과즙이 달콤하고 어우러져서 맛있게 또 신맛도 나더라고요. 아, 이건가 봐. 이거 주문해서 드셨다는 거죠? 네, 추위자두. 후숙해서 아침엔 단맛이 좀 더 나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맘때만 드실 수 있다는 추위자두 정어리원님들 맛보셨으면 합니다. 네, 또 추위자두도 여러분들 맛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거 김영일님, 나같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처럼 쌀값 올라가니까 좋아졌다가 저 잡것들 때문에 국민들 밥맛 떨어져서 쌀값 떨어질까 봐 걱정이네. 학시. 학시는 우리 본범이 해주셔야 돼요.